어두운 방 안 전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건 TV에서 뉴스가 나오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치매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말이 자꾸 느려지고 어지럽고 병원에서조차 초기 치매 의심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냥 믿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제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또 흘렸어? 손이 없어? 입이 없냐고? 야, 늙으면 그냥 조용히나 있지. 왜 이렇게 일을 키워?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독해졌습니다. 밥을 늦게 먹었다고 욕을 했고 화장실이 늦었다고 바가지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저 없는 줄 알고 친구들 앞에서 이러더군요. 우리 집에 미친 할망구 하나 있잖아. 똥 싸고 아무 데나 누워있고. 근데 안 죽어. 끈질기게도 살아있어.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손을 떨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안 났습니다. 왜냐면요. 그날 저는 다 들었거든요. 그 방에 녹음기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몰랐죠. 제가 여전히 모든 말을 듣고 있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싸워야겠다. 그렇게 조용한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들려드리죠. 치매인 줄 알고 날 학대한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요. 그날도 저는 주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국그릇이 들려 있었고요. 근데 그때 며느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말기도 못 알아듣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치매 맞는 거지, 그치? 그녀는 분명히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벽을 향해 말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그 말은 또렷하게 제 귓속에 꽂혔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넘기려 했는데요. 손이 덜덜 떨려 국을 엎질렀습니다. 팔등 위로 국물이 뜨겁게 쏟아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의 한숨이었습니다. 또 이래. 치워야 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진짜. 그녀는 수건 하나를 마지못해 던지듯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조심히 팔을 닦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문득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였으면 벌써 요양원 보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뇌 MRI에서는 뚜렷한 손상은 없지만 노화성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말하기 지연이 관찰되니 치매 초기 의심 단계로 보고 관찰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그런 거겠지. 이제 나도 그냥 늙은이구나.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는 제 말보다 훨씬 먼저 말했죠. 아, 역시. 제가 이상하다 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 나이에도 정정한데. 우리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말도 느려지고. 그냥 사람이 잘 안 돌아가요. 의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무력하게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대신 저쪽, 엄마 대신 그 사람, 그리고 손주가 있든 없든 제게 화내는 것도 스스럼 없어졌습니다. 하루는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국이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물이 조금 짜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아니, 국이 짜면 드시지 마세요. 치매가 와도 혀는 멀쩡하신가 보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내가 사람이라서 이렇게까지 하지. 며칠 뒤 저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손 씻고 와. 그리고 할머니 방엔 들어가지 마. 오늘 또 이상하게 행동했어. 아이가 왜?
라고 묻자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치매 오면 원래 좀 그래. 무섭진 않아. 근데 이상해지잖아, 사람이. 그 순간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문 앞까지 나가질 못했습니다. 괜히 나가는 것도 이 집에서는 문제 행동이 되어버릴까 봐요.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이상했나?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건가? 그런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에서 무언가 응어리진 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말이 느린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내가 국을 쏟은 게 그렇게 미움받을 일인가?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집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제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라는 걸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옷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입어요. 내일 보호센터에서 오니까. 단정하게 있어야지. 무슨 센터? 응? 아, 그냥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거래요. 요즘 노인학대 같은 것도 많다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 꼬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허락받아야 할 권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저는 곱씹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무관심, 손주의 달라진 눈빛. 정말 내가 치매라면 이 모든 걸 몰랐겠지. 그런데 나는 너무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그 절망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겠구나. 내가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는 봐야 하지 않겠나. 내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런데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무너짐이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졌던 본심,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돌봄이라는 이름을 이용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던 조용한 날이었죠. 저는 제 방에 앉아 가만히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따뜻한 그림 한 장에 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나 이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것도 벅찬데. 늙으니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녀는 분명히 남편 제 아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앞에서는 얌전한 척했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본심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죠. 남편의 목소리는 작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치매잖아. 어차피 다 잊어버리는데 뭘 걱정해? 그냥 방에 가둬버리자고. 그래야 이 집이 내 거 되지. 당신이 정신 못 차리면 진짜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춘 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그 순간 그녀가 다시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당신 엄마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 근데 지금까지 누가 밥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간병인이야? 내 인생은 없어? 이 집 원래 당신 내 거잖아. 근데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도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녀는 점점 격해졌고 탁자에 물컵을 집어 던졌는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사이로 그녀의 표정을 얼핏 보았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소유를 향한 집착의 표정이었지요. 밤이 되자 아들은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녀가 한 말을 곱씹었습니다. 치매니까 감금하자. 이 집이 내 거 돼야 하니까. 돌봄이라는 단어가
그녀 입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그건 사랑이 아닌 소유를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기초 방문 조사였죠.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아드님과 며느님께도 안내드릴게요. 그 말에 며느리는 급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저희 시어머니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말씀은 느리셔도 정신은 아주 또렷하세요. 치매 그런 거 그냥 오진이에요. 그녀의 그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에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해서 웃음이 났죠. 아니, 며칠 전엔 감금하자더니 이제는 정신이 또렷하대. 그녀에게 치매는 상황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손주가 장난감으로 쓰다 버린 구형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작동시켜 보니 신기하게도 작동이 되더군요. 작고 낡았지만 기록은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그 녀석. 그냥 습관처럼 책상에 올려두었고 그날은 깜빡하고 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또 거실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시어머니 간병까지 포함인 줄 알았겠냐고. 시댁이 뭐 복지기관이야? 내가 왜 남의 인생 책임져야 돼? 그날 며느리의 말은 지난번보다 더 독했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겠죠. 그 대화가 전부 녹음되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씩씩대며 문을 닫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녹음기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은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매! 그냥 감금해버리자고. 그래야 집이 내 거 되지. 내가 간병인이야? 내 인생을 왜 거기다 써야 돼? 그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다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확실히 알겠어.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돌봄 같은 건 없었어.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내 목소리는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줘야겠다. 이제부터 말씀드리죠. 며느리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반격의 시작을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던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랬죠. 이 집에서 제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듣기로 했습니다. 말을 하기보다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남편의 눈길, 그리고 손주의 표정까지 전부 조용히 천천히 제 안에 새겨넣기로요. 며느리는 이제 아예 가면을 벗었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그녀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덩어리 하나, 처리해야 할 불편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국물 흘리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치우려면 허리 끊어지겠다. 치매는 이해해야 된다는데 나는 진짜 인내심이 바닥나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들고 온 수건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 있었거든요. 그걸로 입을 닦으라고 내밀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수건을 제 무릎 위에 내던졌습니다. 아,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누워있던가.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사고나 쳐? 내가 요양보호사냐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심지어 손님이 와 있을 때조차. 하루는 그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셋.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낸 듯 했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왔죠.
기름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어지러질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던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치매 환자 있으니까. 혹시 이상한 말하면 그냥 웃어 넘겨. 요즘엔 말도 더듬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거든. 근데 진짜 웃긴 건 뭔 줄 알아? 아직도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해. 완전 웃기지 않아?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나왔어요? 방에 계시라니까. 창피하게 손님 있는데 굳이 나와야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제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저는 간식을 챙겨주려고 부엌으로 나가려다가 주방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혼나요? 그냥 치매가 와서 그래. 이제 할머니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우리랑 말이 잘 안 통하거든. 근데 아까도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그냥 이제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다정하게 굴지 마.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말고. 손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며 또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할머니로 남을까? 울고 있는, 쫓겨나는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던 도중 국을 떠올리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국물이 튀었죠. 그 순간 며느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 진짜 왜 이래? 집에 애가 있는데 좀 조용히 살 수 없어? 진짜 치워버리고 싶다니까. 당장 방에 들어가. 아니 그냥 나가버려.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못 봐주겠어. 그 말은 손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손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알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비록 그게 내 손주일지라도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미쳤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하나도 안 잊었고요. 기억해요. 당신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쳐다봤는지 전부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작은 윙 소리가 이제는 저를 안정시켜주는 유일한 소리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저 기록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믿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서 통화를 하며 제 욕을 했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있든 말든 상관없었겠죠. 아휴, 진짜 피곤해 죽겠어. 얘, 너는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봤지? 우리 집엔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라 짐 하나가 살아 미친 사람 짐. 매일 국 쏟고 헛소리하고 죽지도 않아. 끈질기게 살아있다니까? 그 말들을 저는 조용히 하나하나 담아두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요. 그건 누가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이 얼마나 날 갈갈이 찢는지 알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녹음기를 열어 들었던 내용을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 시간, 내용까지 하나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5월 9일 오후 4시 12분. 이 늙은이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5월 11일 오후 2시 30분. 죽지도 않아. 귀신 들렸나 봐. 적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직접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 삶의 기록 며느리의 진심. 그 작은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증거가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나 자신에 대한 선언이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렸는데 수건 하나가 왜 피에 젖어 있어요? 혹시 또 코피 나셨어요? 아니면 아침에도 못 떨어뜨렸어요? 요즘엔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알죠? 제발,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으며 말했죠. 이래서 요양원 보내야 된다니까. 이건 가족이 돌볼 수준이 아니야, 진짜.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 숨소리까지도 고스란히 담기길 바라며요. 그날 오후 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살짝 눅눅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왔고 저는 조용히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는 더 늘어났고 내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중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 죽으니까 진짜 무섭지 않아? 가끔은 내가 죽일까 싶기도 해. 그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 손등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지우는 말이다. 그리고 난 지워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혼자선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이 작은 방 밖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손에 땀이 맺힌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음성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나 숙자야. 윤희 너 그 동네 복지센터 다닌다 그랬지?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환한 웃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이야? 연락도 없더니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윤희야, 나 좀 도와줄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너무도 오래 걸렸습니다.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누구도 날 믿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희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어디로 갈까? 지금 나갈게.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윤희가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늦었지? 가는 길에 붕어빵 사려다 포기했어. 이따 나가서 같이 먹자. 그런데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걱정스러운 눈빛. 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는 마른 목소리로 물었죠.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어머님이랑 같은 봉사활동하던 사이예요. 잠깐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 지금 좀 바빠서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며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등줄기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희와 저는 방 안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문을 닫자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어. 그 아이가 한 말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정말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매? 그냥 감금해 버리자고. 그래야 집이 내 거 되지. 죽지도 않아. 질기게 살아있어.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텐데 뭘 걱정해?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자르듯 날카롭게 울렸고 윤희는 눈을 껌뻑이다가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다 들었고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살아있어. 윤희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언니,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야. 복지센터 통해서 민원 접수 가능하고 노인보호팀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원을 내면 그 애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친 건 언니야. 언니가 다치고 무너지고 지워지고 있었어. 이제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지 바꿔야 해.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비되었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 윤희의 안내로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윤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 이제 언니는 혼자 아니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센터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한켠에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문구가 참 허황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제게 처음으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젊은 여자분이셨습니다. 말없이 인사만 주고받은 후 윤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말을 기록해 뒀어요.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무너졌거든요. 윤희가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목소리. 치매, 감금하자고. 그래야 집이 내 거 되지. 죽지도 않아 귀신 같아. 그냥 저 방에 가둬버려. 복지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긴장하거나 놀라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식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족 간 다툼, 세대차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신체적 위협이 없어도 지속적인 언어 학대, 의도적 고립, 심리적 압박, 그리고 생활 기능 저하를 유도한 정서적 학대가 보입니다. 또 경제적 통제 정황도 있어요. 자산 상속을 앞두고 한 가족 구성원을 무력화하려는 패턴, 정황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껴온 게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그 누가 봐도 학대였구나. 복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자체 노인보호전담팀과 연계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정식 민원 접수가 필요하고요. 이후엔 학대 예방 목적의 가정방문 조사, 상담 기록 등록, 그리고 보호조치 권고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알면 화내지 않을까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당황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화낼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젠 어머님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했던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는 듯 했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민원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에 펜을 쥐는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걸 써도 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피해자인가? 하지만 윤희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언니, 이건 복수 아니야. 이건 존엄을 회복하는 행동이야. 당한 걸 되돌리는 게 아니라 잊힌 걸 드러내는 거야. 언니는 숨겨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무너지는 장면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복수도 불쌍함도 아닌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지자체 담당자가 집을 찾은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당황한 순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을요. 며칠 후 그날은 유독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이 도시락을 싸는 소리, 그리고 전화 통화 중인 경쾌한 웃음소리까지 늘 하던 아침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부터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12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바쁘게 문 앞으로 갔습니다. 네, 잠시만요. 익숙한 밝은 목소리로 응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정장을 입은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구청 노인보호 전담팀입니다. 정식 민원 접수 건으로 가정 방문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그대로 멈췄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원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제 방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내가 냈어. 내가 다 들었거든. 그날 그 말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들었어. 이 늙은이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그녀가 무언가 해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말없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탁 내밀었습니다. 들어봐. 내가 스스로 한 말이니까.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내가 꾸며낸 피해도 아니야. 내 목소리야. 보호팀 직원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복지센터에서 이미 받은 자료와 함께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서서 손끝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저 진짜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했던 말이지. 진짜 그런 의도는...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녹음기에서 울려 퍼진 그날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지도 않아 귀신이야, 진짜. 감금하자니까. 치매라며. 이 집이 내 거 되려면 그냥 가둬야지. 아휴,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 하나하나가 거실 안에 공기처럼 흘러나왔고 순간 집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보호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정황이 명확하고 반복적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녹취까지 확보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차 보호 관찰 대상으로 등록 후 가정 내분리 상담 및 보호 연계 절차를 권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걸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팀 직원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십니다. 다만 어머님께선 지금까지 그 어떠한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요. 치매든 뭐든 아프다고 했어. 사람이 아니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말이 느릴 뿐이고 기억은 또렷하고 감정도 그대로 느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이미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 순간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는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고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승우 왔구나. 괜찮아. 이제 할머니도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내가 이제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무릎 꿇던 순간 아들이 내게 한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결정까지.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녹음기를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 손주가 쓰다 버린 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테이프 안에는 며느리의 말, 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 섞인
경멸, 무시, 탐욕.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묘한 정적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인쇄해둔 대화 내용을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야. 직접 들으면서 읽어봐. 처음엔 가볍게 받아들였던 그가 녹음기를 재생한 지 2분도 되지 않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죽지도 않아 치매는 핑계고.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말이야.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말도 조심해야 했고 내가 있는 게 누군가에겐 수치가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어.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긴 숨소리, 그리고 점점 격해지는 목소리. 이게 뭐야? 혜진아, 당신 진짜 이랬어? 무슨 소리야, 그거. 그거 다 맥락 없이 짜깁기 한 거야. 짜깁기, 이건 당신 목소리야.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녹음돼 있었어.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지. 나는 이 집에서 남의 노인 하나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잖아. 노인이 아니라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은 소란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찾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아예 거실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선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를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중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툭 내려놓은 아이는 거실을 둘러보다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랑 아빠 싸웠어요. 응. 할머니 때문이래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나쁜 사람 아니죠? 그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문. 그건 왜? 도 어떻게? 도 아니고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라는 듯한 어린 마음의 분열이 묻어있는 말.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물어봐줘서 고맙단다. 넌 그냥 할머니가 웃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손에 들린 컵은 텅 빈 채로 떨고 있었죠. 아들이 말없이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랬어? 그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다가 끝내 닫고 말았죠.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 노릇을 못했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지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 기억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먼저 지킬 거야. 그녀는 울고 있었고 손주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던 그날 밤, 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울었던 지난 시간들보다 지금 그 순간의 침묵과 결심이 더 크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쳐요.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진심이 다시 사람을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것. 며칠 뒤 구청 노인복지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지역 자립형 실버타운에 신규 입주자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조건에 맞는 분을 찾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은 혼자 생활도 가능한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 말 바로 다음에 이어진 설명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긴 단순히 시설이 아닙니다. 노인이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자율 공동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아들은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의 변화를 억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작은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책,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 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싸넣었습니다. 이건 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낸 증거니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먼저 맞아준 건 햇살이 넓게 퍼진 유리창과 그 옆에 웃고 있던 또래 여성 2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새로 오신 분이네. 환영해요. 이쪽 방이에요. 우리 여긴 공동부엌도 있고 밭도 있고 매주 금요일엔 영화도 틀어줘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은 미소였죠. 며칠이 지났고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식당에서 동년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엔 함께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밤이 되면 제 방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숲을 바라보며 이야기 하나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쓰는 이야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실버타운 사무실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신다는 얘기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때 그 말 제 인생에 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이제 난 내 어머니가 아니야. 스스로를 지킬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 내가 내 어머니였던 시간은 그날로 끝났어. 넌 나를 지키지 않았고 나는 그제야 나를 지키기로 했거든.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 난 이제 누구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며 작은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은 늘 같습니다. 이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인정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해가 지고 조용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 아래 적어두었던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젠 누구도 제게 미쳤다고 말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방에 가두지 않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제 발로 나가고 제 손으로 문을 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를 자랑하고 싶어서도 불행을 팔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려진다 해도 말이 느려진다 해도 세상은 그걸 약함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그저 속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걸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어머니였고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였고 결국엔 그 누구에게도 나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저를 가장 먼저 부릅니다. 죽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죽자야, 내가 참 자랑스럽다. 죽자야, 이제 울지 말자. 혹시 지금 당신도 방 안 어딘가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쓸모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늙은이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지켜요. 나 자신을. 그리고 당신도요. 이제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